안녕하세요. 겸재정선과 그의 시대라는 강의를 맡은 고연입니다. 지금 시간에는 겸재정선이 그의 시대 속에서 그리게 된 그림 중에 시의도, 고사인물도, 초충도류의 그 양상을 보면서 어떻게 시대 속에서 정선이 그림을 그리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김창흡은요, 정선과 이제 같은 동네에 계시면서 정선의 그림 작업에 후원도 하고 영향을 많이 주었던 분이죠. 육창이라고 하는 형제 중에 하나인데요. 김창흡이 한 그 말 하나를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보시면 증점의 기수에서 목욕하겠다고 대답한 기상. 예, 증점은 공자의 제자인데요. 이제 그림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도연명이 동쪽 울타리 아래서 국화를 따고 그윽하게 남산을 바라보노라 라는 식구는 모두 사심 없는 무심의 마음으로 산수 외물과 나 사이에 천기가 흐르는 양태라고 아주 칭송을 했습니다. 정선이 그린 증점의 기상입니다. 지금 저 그림은 그 공자님이 뒤에 있는데 크게 그려져 있죠? 네, 이렇게 중요한 부분을 크게 그리는 옛 그림의 그 어법인데요. 공자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들은 내가 나이가 많다고 어려워 말고 들어보니 남들이 나를 몰라준다고 한탄들을 하는데 남들이 너를 알아준다면 너는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이야기해봐 라고 얘기를 합니다. 공자님 훌륭하시죠? 그러니까 제자 중에 용감한 제자는 답합니다. 저는 3년만 준다면 그 도탄에 빠진 큰 나라를 구해내고 잘 다스릴 수 있어요 라고 대답을 하죠. 공자님 미소 지었습니다. 그러자 또 다른 제자가 대답을 하죠. 저는 그보다는 좀 작은 나라는 제가 한 3년이면 다스려서 이렇게 잘 사는 나라로 만들 수 있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제자는 저는 나라를 다스릴 만한 재주는 없고요. 무슨 예를 갖추는 그러한 관리가 된다면 정말 잘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증점은 저 악기를 안고 있는 저 사람인데요. 대답을 안 해요. 그러니까 공자가 너도 생각을 좀 말해보아라 라고 이렇게 권합니다.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라고 말하니까 공자님이 또 아니 상관없어 말해봐 라고 또 권하죠. 그리고 증점이 하는 말은 자신은 그 봄옷을 입고 어린 아이들과 또 그 친구들과 물놀이를 하고 바람을 쐬고 노래를 하면서 돌아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남들은 다 일하는 얘기를 하는데 혼자 놀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 참 이상하죠. 여기에 대해서는 그 상당히 그 많은 연구와 그 논설이 있습니다. 그 문제는 뭐였냐면은 증점이 이렇게 엉뚱한 대답을 했는데 공자님께서 크게 탄식을 하시면서 나는 증점과 함께 하겠다. 내 뜻은 증점과 같다라고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증점이 그러한 말을 한 것은 굉장히 유가적인 기상이다라고 해석이 됐고요. 그렇게 해서 이 기상을 높이 치는 이러한 풍토가 조선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김창흡이 특별히 이를 이야기했고 정선이 이를 그렸음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김창흡의 말 중에 도연명이 극히 남산을 바라본다든지 또 국화꽃을 따서 옆에 놓고 본다든지 하는 도연명의 시를 정선이 그린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정선의 그림도 그들의 요구 속에서 그들이 중요하고 좋다고 생각한 것을 정선이 그렸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시의도와 고사인물도를 한 점씩 보았는데요. 다음은 초충도를 보기도 하겠습니다. 정선이 그린 그림 중에 아주 세심하게 잘 그린 초충도들이 여러 점 남아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이 그 중에 이제 몇 점인데요. 그림이 참 이쁘고 인왕제색도를 그린 화가가 이것을 그렸단 말인가 이렇게 놀라울 만큼 차분하게 그려진 그런 채색화들이죠. 정선은 왜 이런 초충도를 그리게 됐을까요? 이 이야기는 좀 길게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상당히 흥미로우니 들어보시면 어떨까요? 이 그림은요, 18세기 당시에 신사임당의 그림으로 판매되던, 자, 18세기 당시에
한 학자가 이 그림을 구입했습니다. 신사임당의 그림이라고. 네, 이러한 그림 문화와 연관이 됩니다. 또 신사임당의 그림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것이 간송미술관에 있는 저 화첩과 강릉시 오죽헌 시립박물관에 있는 화첩인데요. 제가 강릉시 오죽헌 시립박물관에 있는 가장 오른편에 오이가 그려진 화면을 뒤집어서 정선의 그림과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그 구도나 또 페랭이 꽃과 오이 넝쿨이 이어진 것이나 위에 나비가 날아가는 모습 등이 구도에서 아주 유사해서 그 당시 그 신사임당의 초충도로 인식되던 그림을 정선이 그렸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왜 정선은 신사임당의 초충도를 쫓아 그렸을까요? 신사임당 이야기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신사임당은 16세기 전반기의 여성 화가였습니다. 신사임당이 잘 그린 그림은 산수화, 포도였다고 그의 아들 율곡이이가 어머님 행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산수와 포도를 잘 그려서 당시 한양의 대갓집에서 이러한 그 그림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조선시대 18세기 기록을 보면 신사임당은 산수와 포도를 잘 그린 화가가 아니라 초층을 잘 그린 화가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저 밑에 있는 숫자는요, 16세기의 신사임당의 그림에 대한 글, 17세기 신사임당의 그림에 대한 글, 18세기의 신사임당의 그림에 대한 글인데요. 18세기에 25편에 이르는 글이 신사임당의 초충도에 대해서 칭송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그럼 신사임당이 초충을 언제 그렸던 것이며 왜 그것이 유독 18세기에 저렇게 이야기되고 있는 것일까? 라고 그 의아한 생각이 드실 텐데요. 여기에는 사연이 있습니다. 신사임당이 그림을 그릴 당시 그녀의 그림은 아주 크고 훌륭했고요. 그래서 당시 영의정, 대제학 이런 높은 관직에 있었던 남성 화가들이 신사임당의 그림을 구입했고 아마 구입했겠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시도 썼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소세양 학자가 신사임당의 산수화를 보고 쓴 글입니다. 보면은 상당히 많은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또 다른 시를 보면은 이 그림이 큰 그 비단에 그려진 그림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신사임당의 그림이 우리에겐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신사임당의 그림이라고 한때 나온 적이 있는데요. 이렇게 다 지워진 그림만이 남아있고요. 우리는 그 신사임당의 진짜 산수화를 볼 수 없습니다. 포도 그림이 잔편이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8세기에 그렸다는 신사임당의 초충도는 참 많이 전하는데요. 거기에는 송시열 선생님의 어떤 의도적인 그 작업이 있었습니다. 신사임당이 그림을 잘 그린 여성 화가였고 그녀의 그림이 한양의 대갓집에 많이 있었다는 것은 분명히 그녀의 그림이 모종의 경제적인 활동을 하였으리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아마 그녀는 상당히 어렵게 남성들의 사회에 뚫고 들어가서 그림을 유포시키는 작업까지 했던 것이 아닐까요? 그런데 아들이 너무나 훌륭한 학자로 자랐습니다. 율곡의 그 제자들은요, 자신의 스승의 어머님이 전문적인 화가로 그림을 그리고 그 그림을 가지고 외간 남자들과 교유했다는 현상을 받아들이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그들이 생각하기에 품이 있는 모범적인 여성이 할 행동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송시열은 신사임당의 그림에 대해서 신사임당의 그림이 아니다라고 부정했고요. 그리고 이 송시열은 신사임당의 그림에 대해서 칭송하는 한 편의 글을 남겼는데요. 그것은 산수화가 아니라 난그림 혹은 가을 풀에 여러 나비가 있는 그림에 대한 글을 남겼는데요. 이거는 제목은 다르지만 안에 있는 글은 똑같습니다. 자, 글을 보여드리면 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신사임당의 그림에 대해서 이렇게 칭송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난 그림이어도 상관이 없고, 자, 풀과 나비 그림이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뭔가 그런 풀이 그려져 있는 그림을 보고 이렇게 신사임당께서 너무나 훌륭하셔서 이런 그림을 그렸으니 율곡을 낳았음이 마땅한 시다라는 내용입니다. 진품명품전에 이 그림이 나와서 진품으로 판정이 된 적이 있는데요. 지금 이 그림, 여기에 적혀져 있는 글이 송시열이 칭송한 바로 그 글입니다.
그리고 저기 밑에 있는 그림이 난그림 혹은 가을 풀과 나비가 있는 아마 원추리 같죠? 네, 그림입니다. 그래서 송시열은 그 거대한 산수화, 잘 그려진 산수화는 신사임당의 그림이 아니라고 하고 저 초충도를 신사임당의 그림으로 인정하고 칭송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17세기에 들어와서 신사임당은 산수화를 잘 그린 여성이 아니라 율곡의 어머님으로서 의미가 강했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초충도라면 율곡의 제자들 그리고 송시열이 신사임당의 그림으로 받아들일만 했고 훌륭한 예가 될 수 있을 만했습니다. 왜냐하면 송시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리학자의 도인데요. 하늘과 땅으로 부모를 삼는 것이라 무릇 평생에 하늘과 땅에 간 것이라면 곤충, 초목까지 나와 더불어 모두 나의 사랑하는 것에 두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성리학은 하늘의 이치를 살펴서 인간의 본성을 터득하고자 하는 학문이고요. 그래서 자연을 관찰합니다. 그 자연 관찰이 곤충, 초목에 이른다면 가장 지극한 경지에 이른 것이다 라는 논리고요. 이러한 논리 속에서 율곡의 어머님께서 초충을 그린 거는 아주 훌륭한 그러한 어머님다운 현상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18세기에는요, 율곡의 어머님이 그린 초충도가 많이 한간에 나돌게 되고요. 여기에 대해서 문인들이 많은 글을 남깁니다. 정필동이라는 분이 들고 온 칠폭 신사임당 초충도가 굉장히 많이 사람들에게 거론이 됐는데 이 그림은 현재 남아있지 않고요. 당시 이 그림은 많은 분들이 글을 썼고 숙종께서 보시고 이것을 모사본을 만들게 했습니다. 근데 그 모사본도 남아있지 않고요. 송담서원, 즉 강원도 송담서원에 또 그 신사임당의 초충도 8폭이 있어서 당시 금강산을 유람한 그 문인들이 금강산에 갔다가 내려오면서 송담서원에 들려서 신사임당 8폭을 본 기록을 남기고 있는데요. 이 그림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그림들이건데 제가 또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신경이라고 하는 분이 신사임당의 그림이 금매로 나온 것을 한양에서 이제 구입한 것이 있습니다. 특히 그 칠폭본, 정필동의 칠폭본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어서 그것이 이렇게 초충도 7폭이며 채색이 그려진 그림인 것을 알 수 있고요. 숙종 임금께서, 국왕께서 이것을 보시고 또 칭찬하시고 병풍으로 만들게 하였습니다. 그러한 와중에 많은 문인들은 숙종이 신사임당의 초충도를 모사해서 병풍으로 만들었으니 그 초충도를 가지고 얼마나 많은 문인들이 모사를 했을지 여러분들 상상이 되죠. 그런 가운데 정선도 이렇게 초충도를 많이 그릴 수밖에 없었을 거라고 충분히 추정이 가능합니다. 지금 이 그림은 오죽헌 시립박물관에 있고요. 오죽헌 시립박물관에선 이 그림이 송담서원에 있던 그림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송담서원은 불이 탔는데 이 그림만 불이 타지 않았다라고 주장이 되고 있는데 이 그림은 그 신사임당의 진필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자, 그리고 간성미술관에 있는 이 그림도 신사임당의 진본이라고 주장이 되는 그림인데 자, 두 가지 진본의 필치는 명확하게 다릅니다. 당시에 이런 그림들이 많이 모사되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이 두 그림을 봤을 때는요, 간성미술관 본을 보고 오죽헌 미술관 본을 그릴 수 없고요. 오죽헌 미술관 본을 보고 간성미술관 본을 그릴 수 없습니다. 제가 몇 개 예시를 보여드리면은 A는 B로 갈 수 없고 B는 A로 갈 수 없다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신경이 구입한 것은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에 있는 이 그림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신사임당의 대표작으로 알고 있고 이 그림은 우리나라의 중요한 미술품을 대표해서 해외 전시가 되기도 했고요. 또 중요한 개설서 등의 16세기 신사임당의 그림으로 소개가 되고 있지만 사실은 18세기의 신사임당, 송시열이 칭찬한 율곡의 어머님의 그림으로서의 신사임당이 18세기에 칭송이 되면서 이러한 초충도가 많이 그려졌고 정선도 그러한 요구 속에서 초충도를 그리게 됐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정성화 같은 위대한 화가가 요구 속에서 그림을 그렸던가? 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실망이 좀 되시나요? 하지만 모든 문화는 그 시대의 요구 속에서 탄생하고 또 읽혀집니다. 자, 어떻게 읽혀졌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시고 있는 이 두 개의 화면은 서울대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아주 우수한 정선의 그림입니다. 한 폭은 만폭동도이고 한 폭은 혈망봉도입니다. 이 그림 위에 시가 적혀져 있죠. 그거를 좀 띄워서 보실게요. 그런데 이 시의 내용은 뜻밖에도 중국의 글귀입니다. 하나는 중국 5세기 고계지가 그 중국의 산천을 보고 쓴 글귀가 올라가 있고요. 또 하나는 주자의 시인데요. 주자가 중국의 산천을 보고 쓴 시가 여기 올라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우리 국토를 그려놓은 그림 위에 왜 중국 산천을 읊은 시를 이렇게 적어 놓았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설명을 하지 못했습니다. 글쎄, 상상하는 중국 풍경처럼 이곳이 훌륭해서겠지.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죠.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기록을 찾아보면요. 저 고계지의 식구는 만폭동의 바위에 적혀 있었는데요. 그 글이 좋아서 이 만폭동을 찾아가는 학자들이 저 글은 누가 썼는가라는 그런 그 의문을 가지게 되고요. 이런저런 의론 끝에 저 글은 분명히 김수중 선생이 썼을 거라고 판정을 하게 됩니다. 한편 혈망봉 어디에 그 송시열의 글로 보이는 주자의 식구가 있다라는 기록도 그 기행신문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여기에 적혀져 있는 시들은 금강산의 그곳에 가면 그곳 바위에 누군가 우리 선조 혹은 내가 좋아하는 학자가 적어놓은 글입니다. 그 글을 화면 위에 적었다라고 이해를 하면 여러분들 납득이 가시죠. 그렇다면 이 그림을 감상하는 감상자들은 이 아름다운 우리 산천을 감상하는 것이 아니라 저곳에 있는 우리 선조 김수중의 시, 저곳에 적혀 있는 우리 선배 송시열의 시를 더 중시하고 그것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금강산을 찍어 놓은 사진을 보면은요, 지금 저것은 만폭동에 있는 커다란 바위인데요. 저 바위에 여러분들 지금 저 사람 보이시죠? 아주 넓은 바위입니다. 저 바위에 저렇게 많은 글들이 적혀졌고 그것이 새겨졌습니다. 저것을 새긴 이들은 대개 스님이었다고 하는데요. 스님들은 모종의 보수를 받고 새기기도 했지만 또 이곳으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도록 스스로 다시 새기고 해서 저 글씨들이 남아있도록 노력하였다고 합니다. 그 중에 유명한 글씨는 그림에 그려지기도 했습니다. 심사정의 그림에서 보면은 이렇게 글씨가 그려져 있고 또 정수영의 그림에서도 이렇게 글씨가 그려져 있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문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옛날 문인들은 어떤 장소에 가서 흥이 나면 그곳에다가 자신의 시를 이렇게 쓰는 그러한 멋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훗날 이 학자들을 좋아하는 후배들이 혹은 스님들이 저것을 깎아서 그곳에 영원히 남도록 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는데요. 그 깎아놓은 것이 자신의 선조의 글이거나 자신의 선배의 글이라면 무척 반갑고 즐거웠겠죠.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서 이 그림이 속에 있는 혈망봉 또 만폭동의 바위를 지적하면서 여기에 이 글이 적혀 있고 이 글은 우리 선조의, 우리 선배의 글이야 라고 감상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그 시대의 한 면모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도 금강산입니다. 아마 김정일이나 이런 분들을 수령님이라고 아주 떠받드는 사람이 본다면 저렇게 김일성의 글이 적혀져 있는 것을 보고 감동을 받고 역시 금강산의 정기가 저기 어렸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의 눈에는 영 거슬리고 보기가 싫죠. 우리는 자연을 보러 가는 것이 아니라 자연 속에 있는 무엇인가를 보면서 인간의 흔적을 보면서 자신이 어디에 속했는가를 이렇게 다시 생각해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이 두 폭의 그림에 적혀 있는 저 글들을 통해서 그림은
그 시대의 요구에 의해서 그려질 뿐만 아니라 그 시대의 요구 속에서 감상된다는 측면을 말씀드려 보았습니다. 자, 겸재정선이 그 시대의 화가들, 그 시대의 문인들 속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였는지 이렇게 살펴보았는데요. 좀 건너뛰어서 겸재정선이 그 후에 평가된 측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대기에 이르면은 정선은 진경을 잘 그린 화가로 평가되고, 현대기에 이르면은 자주사상을 그린 탁월한 화가로 평가되게 됩니다. 이 부분이 그 정선에 대한 이해를 우리로 하여금 어렵게 하는 측면인데요. 일제강점기 우리 국토가 빼앗긴 상황 속에서 우리 진경을 잘 그린 화가는 그대로 우리에게 큰 어떤 힘이 되었습니다. 특히 정선은 진경을 사생하였다라고 그 고이동이 칭송을 했는데요. 이때 그 사생의 의미는 일본에서 스케치가 번역된 한자어였습니다. 그 전근대기의 사생이라고 하는 건 생명체, 초충과 동식물을 그리는 걸 사생이라고 했거든요. 사생. 근데 이것이 근대기 이르면서는 스케치의 번역어가 되면서 정선은 진경을 사생한 화가로 그 칭송을 받았고, 진경을 사생하였다는 이 말 한마디로 근대기에 우리 민족적인 민족주의에 부합했고요. 또 굉장히 근대적인 사실주의 기법, 사실주의적인 사고방식에도 부합하는, 말아서 정선은 민족적인 화가이면서 또 근대적인 화가로 다가올 수 있었던 겁니다. 정선이 높이 평가를 받는 이유였는데요. 거기다가 금강산을 많이 그렸잖아요. 일제강점기 속에서 금강산은 우리 민족에게 하나의 어떤 정신의 그런 기상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최남선 선생님은 금강예찬을 썼고, 이광수 선생님도 금강산 유기를 남기면서 우리 그 영토의 기상으로 상징화되면서 이 금강산을 많이 그린 정선은 바로 이러한 금강산의 화가로서 또 한 번 그 이름을 얻게 됩니다. 민족주의적 사고를 가졌던 윤희순 선생님은 정선이야말로 중국 그림을 걷어차고 향토 자연으로 뛰어든 순례자요. 그렇지 않은 그림을 그리는 신사정 등의 화가는 역사를 역행했다고 비난을 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선을 자주의식이 뛰어난 그리고 아주 훌륭한 화가였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정선을 화성이라고까지 부추기는 그러한 그 해석이 이어졌습니다. 그것은 해석이 잘못된 것이었다는 것을 제가 이전 강의에서 말씀드렸는데요. 네, 이렇게 해서 그 정선이 근대기에 얼마나 그 주목을 받으면서 많은 석사 논문과 박사 논문을 이끌어내고, 또 조선 중화지의 그런 어떤 총체, 결산으로서 이해가 되고 하였는가를 간단히 말씀드려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정선은 어떤 진경을 그리고자 그림을 그린 것이라기보다는, 또 사실을 그리고자 그림을 그린 것이라기보다는 그 당시 문인들과의 교류 속에서 그 시대의 어떤 문화를 반영한 화가였고, 그 문화는 민족적이고 자주적인 것이어서 훌륭했던 것이 아니라 개인의 경험을 반영하고 그 자연 속에서의 경험을 표현하는 그림으로서, 또 새로운 구도와 창의적인 표현을 했던 그림으로서 가치가 제대로 인정받아야 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에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예. 이렇게 해서 겸재와 그의 시대 속에서 겸재가 어떻게 역할을 하였는가 하는 측면에서 강의를 드려보았습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